오늘은 이 뉴스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15년 정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위기론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 제가 다룰 얘기는 위기론도 아니고 그리고 해결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출도 줄고 있고 그리고 수입액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연초에는 적자였다가 지금은 그래도 흑자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라고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더 많이 사주고 있다라는 듯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왜 듯한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수출은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대중국, 대미국 수출이 크로스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뉴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건 중국이 왜 한국 물건을 덜 사게 되었을까? 중국이 한국을 미워해서 이런 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중국도 언제까지 한국에서 물건을 사가야 되느냐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자면 한국이 그동안 중국에 팔고 있었던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중국에 많이 팔고 있었던 제품들은 주로 소비재라기보다는 중간재가 많았어요. 물론 소비재도 있었어요. 화장품도 많이 팔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품목들은 부품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중국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수입해서만 쓰겠습니까? 그들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랬듯이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보면 중국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오픈을 하면 한국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긍정적인 생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했던 품목에 대해서 중국이 더 이상 수입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는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자동차나 이런 쪽은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이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 반도체의 미래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한국의 반도체를 이끄는, 한국의 기업을 이끄는,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이라고 불리우죠. 삼성전자의 글로벌한 위치는 어떨까요? 수출을 한다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같은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 위에 포진해 있는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TSMC, 삼성과 같은 제조기업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가 주력이고 TSMC는 파운더리가 주력입니다. 접근도 다르고 마인드도 달라야 되는 분야입니다.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GPU, 인공지능 칩을 주로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 여기는 설계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부가가치를 비교를 해본다면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이 휩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챗GPT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열풍, 이것은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를 늘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학습 그리고 추론을 위해 필요한 칩은 주로 엔비디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과 AMD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곤 하지만 엔비디아의 질주는 대단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건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 중에는 HBM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고 고집적에 그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기존의 반도체에 비해서는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가 주력하고 있는 GPU에 비해서는 어떨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과연 엔비디아와 AMD의 GPU를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파운더리로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제조 기술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기업 중에 하나가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애플입니다. 애플은 CPU를 그리고 GPU를 한데 뭉쳐서 M1, M2라는 자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떠한 제품도 서비스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데이터 면에서도 어느 기업에도 밀리지 않는 양을 갖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기업. 애플의 미래 전략이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서버 시장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한국 대기업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메타가 15,000대의 서버를 엔비디아에 주문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주문한 서버의 총량을 언급하시더라고요. 1,500대. 과연 한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인공지능 분야에서 따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국 수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한국의 수출의 흐름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수입 대체형 산업이 아닌 수출 주도형 모델을 선택을 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주력 수출품은 계속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자재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엔 단순 가공, 그 다음엔 조립 생산,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부품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고,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미국에서 얼만큼 한국이 만든 이러한 것들을 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콜마,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OEM 업체죠. 한국의 주요 화장품 회사들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의 굴지 화장품 회사에도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콜마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차이가 뭘까요? 브랜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브랜드 차이가 부가가치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의 차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사고 싶은 제품이라는 뜻이 됩니다. 중간재인 경우, 부품인 경우, 국가와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특정 기업, 특정 국가의 제품을 맡기도 하죠.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재의 브랜드 파워는 어떨까요?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소비재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기업도 아니고요, 정부도 아닙니다. 물론 개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소비자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브랜드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 순위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행히 한국 기업도 하나가 보입니다. 100위 안에는 기아와 현대자동차도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가야 될 길이 멀죠.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중간재입니다. 물론 갤럭시 핸드폰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아이폰에 밀린다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어떨까요? 물론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가 된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브랜드 파워면에선 어떨까요?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국가 브랜드입니다. 기업도 국가 브랜드의 힘을 얻기도 하니까요. 현대차가 처음 미국에 진출했을 때 혼다의 저가 모델인 줄 알았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혼다가 대단해서 또 있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일본 제품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있었다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한국의 브랜드 순위는 20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야 되겠죠. 국가의 브랜드 순위가 올라가면 기업도 그리고 개인도 도움을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광고 시장의 변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내에 유럽에서 메타 등을 대상으로 해서 타겟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구독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구독료를 내는 사용자들은 당연히 돈이 있는 사용자들이고 이들이 구매의 주력층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고를 안 본다. 그렇다면 새로운 광고 플랫폼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새로운 광고 플랫폼의 강자는 아마존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는 이유는 광고를 보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마존을 들어간 이유는 물건을 사기 위함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가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정보를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필요로 하죠. 정리해보면 더 이상 광고를 푸시 형태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필요한 광고를 땡겨서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게 하는 동력이 필요한 거죠. 역시 브랜드 파워 아닐까요? 20, 30대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50대, 60대가 되면 아직도 지상파를 제법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본다는 뜻이고 지상파는 편성표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마이걸의 멤버인 미미는 팀 내에서도 상당히 인지도가 떨어지는 멤버였어요. 능력은 있음에도 오마이걸의 랩을 거의 다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떨어졌었거든요. 하지만 지구오락실이라는 프로에 나오면서 브랜드 파워를 올린 거죠. 브랜드 파워가 갖춰지고 나니까 광고 섭외가 들어온 거죠. 기업의 브랜드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창업주의 스토리, 그 기업의 스토리, 이런 스토리들이 그 기업의 브랜드를 구축을 합니다. 사람들이 스토리를 소비하는 것은 푸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듣고 싶어서 들은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정보는 힘들어해도 스토리를 즐기는 게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게 됩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제조 강국으로서 우뚝 섰죠.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컨텐츠 수출입니다. 헐리우드를 기반으로 한 미국식 컨텐츠의 수출. 이것은 제품과 함께 미국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 안에는 미국의 좋은 면만 들어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브랜드 파워는 계속 높아져 갔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만들었고요. 미국이 많은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미국이 생산하는 수많은 것들을 수출할 수 있게 하는 힘, 무역 수지에서는 적자가 분명하지만 브랜드 파워 등을 이용해서 달러의 힘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페트로 달러의 힘도 대단했죠. 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힘은 브랜드 파워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는 엄청난 컨텐츠의 보고가 된다고 해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은 엄청난 컨텐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밌게 보고 있는 수많은 사극뿐만 아니라 드라마에도 조선왕조실록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은 흥미진진하거든요. 역사가 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중국이 우리보다 역사는 훨씬 길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은 컨텐츠를 만드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컨텐츠는 그냥 그런 컨텐츠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 컨텐츠가 세계로 나가면서 엄청난 파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순위를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당연히 영어권인 미국, 그리고 넷플릭스의 고향인 미국의 컨텐츠가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지도 몰라요. 하지만 영어권도 아닌 한국의 컨텐츠가 2위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컨텐츠 파워는 대단해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 이야기가 브랜드입니다. 한국의 브랜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 브랜드도 그리고 개개인의 브랜드도 같이 올라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제조 강국 맞습니다. 기술과 성실성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인류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명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온 제조기술 바탕으로 해서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 배경에는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